평양이 있었고 이제 감독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굿바이 평양이 있어서 오빠와 조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디어 평양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고 이제 스프와 이데올로기로 BMG 영화제 개막작이었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스프와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거의 그 가족에 관한 어떤 이야기의 3부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예상도 안 했는데 3부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26년에 걸쳐서 3부작을 만들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새 26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편이 나와 버렸고 또 1편 따로 그 극경화 가족의 나라라는 것이 한 2012년 작품이 있습니다만 그냥 열심히 했구나 잘 버텼다는 것이 정말 그 자기 지금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편해졌는데 나이도 26년 26살 첫 시작보다 드니까 이제 2005년에 디어 평양 제작 발표인데 95년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25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2021년까지 95년부터 정말 95년에 처음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샀고 사자마자 만경봉어라는 배를 니가타항에서 타서 조카 소나를 찍으러 간 것이 이제 제가 비디오 카메라로 가족을 찍기 시작한 시작인데 특히는 굿바이 평양 발표 이후에 막 심한 우울증도 있어서 또 그쯤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이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좀 경제적으로도 하도 어렵고 자기 가족을 찍는 가족을 혹시나 해서 찍고 있다 찍으려고 한다는 분이 계시면 아마 많이 아실 건데 뭐 누구를 찍어도 또 어떤 찬작이라도 그 영화가 아니라도 어떤 찬작이라도 또 창작이 아니라도 살아간다는 것이 좀 여러 힘든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 가족을 찍는다는 것은 자기를 찍는다는 거고 너무 그 역사가 자기하고 공유도 되고 알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리서치가 필요 없을 정도 너무 알아서 힘든 거죠. 또 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소재가 된다고도 판단도 하는데 캐스팅도 하는데 어디까지 낼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내어도 이 가족들이 괜찮을까 이쪽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이쪽 걱정보다도 먼저 가족 걱정을 더구나 그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내 작품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정말 그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 같은 꿈을 꿨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나의 형제 특히 친척들 조카들이나 친척들이 다 칼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꿈을 정말 몇십 번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만둬야 되나 그만둘 수 있나 왜 그만두지 못할까 그렇게 하고 싶냐 왜 하고 싶냐 어디까지 할 거냐 계속 자문자답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만들어도 전혀 돈벌이는 안 되고 당연히 디어 평양이 3,000명쯤이에요. 4,000명쯤이에요. 아마 한국에서의 동원 수가 지금 스파 이데올로기도 겨우 6,000명 넘었을 정도예요. 아주 솔직한 숫자예요. 우리는 뭐 표 뿌리지도 않았고 일본에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받으면 한 100개쯤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너무 좋은 감독님이십니다.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본에서 6월에 개봉이 되고 올해 지금도 계속 지방의 아트 시네마들에서 하고 있어요. 상영 중이고 또 일본은 한국과 좀 개봉이나 그 배급 방법이 틀려서 하나하나 아트 시네마들이 진짜 독립을 하고 있어서 그 아트 시네마 주인마다가 언제 할 거냐 자기가 결정을 해요. 다 같이 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체로 도쿄에서 먼저 하면 또 도쿄, 오사카, 뭐 규슈 조금 홋카이도도 조금 나중에는 그런 데서 하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를 조금 상황을 보고 평판도
알아보고 기사가 어느 정도 나면 그런 걸 보고 또 지방에서는 판단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근데 또 최근에는 내가 그 지방 그 시골에 이런 예쁜 영화관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영화관들도 시작을 해서 나도 몰랐던 영화관을 많이 알게 되거나 또 이달 말부터는 이제 지금 오사카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번 끝났는데 근데 도쿄도 다시 이제 리바이벌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다행히도 개석이 되고 있습니다. 1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1만 9천 가까이 지금 현재. 그렇군요. 저희가 감독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나 혹은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뭐 감정이나 이야기들도 좋고요. 그걸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저희가 마이크를 또 드릴 기회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스프와 이들록이 세 편 다 보신 분 관객분 계실까요? 은근히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3,000명 관객 중에 여기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가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조금 일으킬까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해외에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한국, 일본 그 외 다 생각하면 아주 너무 막연한 구분인데 아무래도 뭐 관객분마다 그분의 지금의 어떤 삶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고 일을 해오셨고 뭐 자라오셨고 하는 걸로 많이 다르지만 리아 평양 그거 2005년에 나왔을 때는 실은 아주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항상 북한에 대한 인상이라 할까 당연히 뭐 안 좋으니까 리아 평양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일까 그렇게 착각을 한 분도 일부 계시고 또 저의 작품은 리아 평양 때부터 한 번도 일본에서 그 문화청 여기에 문체부 같은 그런데 지원금을 못 받아서 항상 떨어져요. 심사위원들은 다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꼭 줘야 된다고 하는데 받으셨죠? 이렇게 하세요. 다들 그 영화제에서 만나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무슨 조절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체로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면 무슨 뺀다든지 특히 북한과 관련되면 뺀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족의 나라까지는 다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 리아 평양에서 워낙 상을 많이 받고 상금은 없어도 일본 영화로서 상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사실 가족의 나라는 조금은 지원금을 받아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정말 완다당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뭐 지원금 못 받는다고 영화 못 만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지원금을 안 줄 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앞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원금을 안 주었던 사람들이 후회를 해야지 이 정도 마음을 안 가지면 좀 꺾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공적인 지원금이나 그런 데서는 좀 소식에 오해도 많았고 특히 리아 평양을 낸 2005년이 2002년에 북한에서 김정일이 그 납치 문제를 인정을 한 뭐 3년도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납치 문제를 TV에서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반도라고 하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가해자로서의 역사 인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완전 피해자이니까 그걸 엄청 보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이전에 식민지나 뭐고 다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북한이 정말 에너미 넘버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그 포커스를 거기에 가져가서 이제 군사력도 높여야 된다, 군비를 확장시켜야 된다, 군사 자금을 높여야 된다, 계속 그런 말도 씌워주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또 니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반응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시사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봐보니까 너무 영화가 좋다 이런 소감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역시 일반적으로 이제 아트 시네마 자체 그리고 다큐 자체가 아무래도 그 인구가 적으니까 뭐 어려웠는데 뭐 별로 죄송합니다. 관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관객에 맞추어서 만드는 거 아니고 관객을 위해서 만든다는 감독 싫지 않아요? 정말 나의 소원을 다 풀어주나 이렇게 관객이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보여드리고 그걸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의 작품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존재를 했고 또 제가 나고 자라고 이제 조청현이라는 그 완전히 북한만을 지지하고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의 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런 뭐 작가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 속에서는 뭐 많이 그 난리가 날 정도 막 그 화제로 할 용기도 없어요. 묵살에 가까운데 양영이한테는 벌을 줘야 한다 해서 나한테 사죄문을 쓰라고 하고 이제 너는 안 썼으니까 가족을 만나게 안 시켜주겠다 하는 거죠. 이제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저한테는 항의 전화 같은 것도 없고 저한테는 그 북한에 못 들어간다 할 때도 저한테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가요. 40살 넘은 이제 어른 된 뭐 이하는 아기지만 그래도 어른이 된 사람이 한 짓을 가지고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딸한테 사죄문을 쓰도록 하라고 영화 그만두려고 하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니면 그 가족 못 만난다고 협박이잖아요. 평생을 그 조직에 바쳐온 선배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엄마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어머니가 평생 김일성의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예. 나는 딸의 성격을 잘 압니다. 딸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설득한다고도 안 했답니다. 잘 아시는 어머니네요. 정말 짱이죠. 어머니 너무 멋있었는데 내 나한테는 그래도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예쁜 연애 영화나 만들지. 일본 감독들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제일 너가 힘들어지는 작품을 만드냐고 비판도 받고 이제 가족 못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가 만드시는 거 비슷한 거 만들어서 뭐 해요 어머니 하면서 좀 오리지널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은 일본에서 사는데 북한 체제 하에서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은 물론 우리 일본에 있는 엄마 아빠까지도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김일성 만세를 말하면서도 집에 와서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 울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그 이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중성 있겠죠. 회사를 이런 회사 그만두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출근을 하잖아요. 월급도 받아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집도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어머니의 반응도 조금 미안했지만 뭐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화 속에서 아버님이 일본 놈 절대 안 돼, 미국 놈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일본인 사이가 미국산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 장면에서 정말 빵 터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영화가 약간 연애 영화인가?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코믹하게 흘러갔는데
그 부분에 관한 설명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그 남편 자랑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 자랑하기 위해서 영화 만든 것 같다. 네, 그것도 있어요. 농담인데 정말 너무 따뜻하신 분인 그 것 같아요. 남편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일본 사람도 있다. 우연하게 내가 만났는데 그 남편이라는 하고 와이프라는 그런 관계를 맺게는 됐지만 혹시 카오루하고 내가 그냥 친구라도 잘 사귀었을 거고 원래 동네 사람이라도 잘 사귀었을 것 같은데 우연하게 내가 이 나이 50을 넘어서 만났는데요. 나도 느꼈어요. 와, 이런 일본인도 있구나 할 정도. 좋은 일본인 친구는 많지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 그리고 그 언제부터 어머니를 찍기 시작했네, 언제부터 이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그 우리 어머니가 이거 뭐랄까 모든 것이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 합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머니의 자3에 대한 증언이란 것은 실은 많은 취재를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5년쯤 어머니를 혼자서 증언을 찍다가 5년쯤 카오루가 등장하면서 같이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니아평양 편집 때는 저는 제주 4.3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어요. 제주 4.3이라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은 98년에 뉴욕에 유학 중에 미국인의 저의 그 재미교포가 아니라 그 크리스천의 저의 그 영어 선생님의 남편이 주이슈의 그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서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 코리안이고 저희 부모님은 남한 출신인데 오빠는 북한에 있고 뭐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집이 뭐 my family is crazy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소개 하다가 마지막에 남한이 어디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남한을 한반도를 아나 생각을 하면서 제주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 남편분이 학살이 있었던 섬이지요. 이렇게 했어요. 98년에. 근데 내가 이 사람은 광주하고 착각을 하시는구나. 나는 4.3을 몰랐기 때문에. 노노노노노 그것은 80년대 광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더 전에 그 한국 전쟁 전에 제주도에서 학살이 있었던 거 몰라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무슨 착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생각을 하면서 뭐 그 이상 논쟁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뭐 그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찾아보라고 검색해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근데 책을 일본에서 오히려 그 4.3에 대한 책을 열심히 내는 제1교포의 출판사가 있어요. 작은 출판사인데 거기서 책을 몇 권이나 사서 미국에 보내달라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근데 계속 부모를 찍으면서 가끔 일본에 갈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4.3이라고 내가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아세요? 하니까 안다. 근데 아버지는 42년에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 4.3 체험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에 건너간 이후에 말하자면 그 북을 지지하는 인생을 걷기 시작하니까 남한에 못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냥 오사카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누가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그런 건 없는데 먼 친척이나 옛날 소꿉친구나 많이 희생되었을 거다. 제주 출신 사람으로 아는 사람, 먼 친척 희생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4.3을 아세요? 하니까 어머니 몰라 하셨어요. 네, 어머니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모르는구나. 제주도 뭐 모르지 이렇게 하시고 제주도 가봤어요? 하니까 가본 적 없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 근데 그러다가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있었어. 무슨 말이야? 조금 살아봤다. 묻지 마. 제주도는 너무 옛날이라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딱 끊으시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는 그 정도였는데
그 콜리잖아요. 무슨 처음에는 모른다 했고 가본 적 없다 했다가 살아봤다고 하시고 뭐 항상 그 앞뒤가 없는 분이신데 정말 그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엄마가 막 그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을 이제 95년부터 찍기는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주 이야기 되면 막 조금 거절 반응이니까 그때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래서 어머니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조금씩 조금 뭐 너도 사삼을 안다 하지만 뭐 그건 좋은 일도 없으니까 사삼은 차원이 틀리게 무서운 일이니까 건드리지 마. 너가 무슨 사삼을 알 필요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내가 아니 어머니 이제 사삼은 한국에서는 이제 인정도 하고 이제 몇 년 후 대통령도 인정도 하고 이제 사삼 그 생존자도 찾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영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으셨어요. 근데 결국 저 청년 쪽에 그 북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화됐다는 그 기사는 보지만 여기에 못 왔기 때문에 그 실감이 없어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변해갔는지를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의 친구들이 뉴욕에 있을 때 많이 생기고 또 2004년부터 제가 한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40살 넘어서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막 그 어머니 한국이 어떻다 저렇다 이제 병화재단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한국이 그렇게 변했구나. 정말 이제 4.3 이야기를 해도 안 잡혀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아직 카메라는 못 가졌어요. 근데 점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한번 제주도 같이 가봐야죠. 이런 것은 조금 농담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굿바이 평양을 발표를 한 정말 한 달 후쯤에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어머니가 그 입원하고 퇴원하고 많이 하시면서 이제 혼자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 사람들은 혼자 살아본 적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족하고 찾다가 살았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니까 이제 그 혼자 살아본 적 없어서 처음으로 오사카 그 집에서 뭐 만나보지 못하는 자주 못 만나는 가족들 사진 쫙 있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섭섭하니까 내가 자주 가게 되고 싸우기도 하면서 돈 문제로만 나오라고 한동안은 하셨고 오 이렇게 네네 그렇죠 했는데 45살쯤 44살 5살 되어가니까 이제 아이는 다녀뭐 하시고 어머니도 점점 이제 혼자 살지 말라 그 이야기 하시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약혼자가 있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자기가 몇 년 사는지 또 이제 몸이 점점 아파져 가니까 이제 금방 잘 못 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 15년쯤까지 제가 혼자서 어머니 증언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중요한 증언이니까 이제까지 가족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안 찍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찍고 뭐해 또 영화 만들어? 내가 만들까? 하니까 만들어라고 빨리. 빨리 만들어줘야 내가 볼 수 있지. 이렇게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도 가본 적 없다부터 몇 년 지나면서 빨리 자기 증언을 영화로 하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증언만이면 좀 장편 영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머니 증언만이면 해서 뭐 그런 작품도 있을 수는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여러 생존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조금 지금부터 그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장편으로는 안 되겠지 단편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2016년쯤 되니까 이제 이상한 일본 남자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카오루가 같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카오루는 저하고 만나자마자 제가 실은 아니 원래 그 사람은 나한테 반한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 다음 작품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 증언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놀래서 4.3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건 영화로 해야겠다. 오히려 나보다 카오루가 먼저 장편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4.3의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인터뷰하러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자주 만나러 갔어요. 이날 이후로 그 수트 입고 땀 펄펄 흘리고 처음으로 삼계탕 먹어보고 한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고 간 그날 이후로 가오루가 어머니한테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사삼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재밌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덕택으로 촬영 감독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어머니도 딸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 그거 있잖아, 그 전번에 그 말한 그 계속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 오니까 더 설명이 친절해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삼만이 아니라 옛날에 어머니 어릴 때 어떤 차별을 받았나, 뭐 제주도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이제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안 한 것이 처음부터 그 새삼스럽게 좋은 인터뷰로 쫙 나왔어요. 그래서 가오루도 이제 프리랜서 글 쓰는 사람이라서 질문을 하고 아니면 특히 쭉 듣는 것이 일이라서 정말 듣는 걸 잘해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도 읽고 준비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좀 한 번 넘어지면 그 조심하세요. 그 80 전후부터 그 부모님들이 한 번 넘어지면 이제 평생 누운 채로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그 겁이 있어서 항상 그 가오루하고 어머니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움직이실 때 내가 조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도중부터 이건 촬영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일본에서 아주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많이 찍은 가토라는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고, 좀 도중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다큐 촬영으로서는 좀 아주 하기 어려울 건데 계속 리아핑하부터 내가 찍으니까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꼭 하겠다고 그 양감독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너무 기쁘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촬영 감독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뭐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와 그 약간 중반부 넘어서서 이제 촬영 기법이 조금 다른 느낌도 나고요. 이 영화 속에는 세 번의 스프가 끓여지는데요. 한 번은 엄마가 끓이고, 두 번째는 같이 끓이고 카오루상하고, 세 번째는 카오루상이 이제 끓여서 엄마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편하게 처음에는 약간 격식을 차려서 고기 따로 뭐 따로 이러는데 나중에는 떡하니 이제 다리를 잡고 드시는 모습이 정말 편하게 이제 정말 스프 속에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관객분도 좀 이렇게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 스프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감독님도 사실은 그 디어평양에선가 그 아버지하고의 갈등 속에서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하고 밥을 먹자, 그래서 1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에게서 스프란 무엇인가, 혹은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는 저희 어머니가 그 스프 없는 밥을 먹지 말라, 스프가 중요하다, 국을 먹어라 항상 하시는 분이었고, 아마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한국이 국물 그릇이 크잖아요. 일본에서 이 작은 미소 스프 300엔 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 더 달라 하면 다시 300엔, 500엔 내야 되는데 밑반찬도 안 나오고, 근데 큰 그 그릇으로 그 국물을 주시듯이 우리 집도 국 그릇이 컸어요. 친구가 놀러 오면 놀랄 정도 컸어요. 그리고 국물을 먹을 때는 정말 국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말라고, 이 국물에 녹아난 영양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계속 국물 엄마다 생각을 해왔고, 그 백숙이 그 삼계탕이 어머니식의 그 삼계탕이 마늘을 듬뿍, 아오모리 현의 마늘을 질문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마늘, 그 많은 마늘. 예쁘죠. 아주 맛있어요. 그 동북 지역에 홋카이도 바로 밑에 아오모리라는 그 지역의 마늘이 일본에서 브랜드 마늘이라고 해서, 명품 마늘이라고 해서 제일 비싸고, 어머니는 마늘만은 타협을 안 해서 돈이 없어도 마늘은 거기 것을 삽니다. 근데 오사카는 그 코리안타운도 있어서 김치 가게도 많이 있어서 그 마늘만 파는 그 야채 가게가 있어서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아주 크고 굽거나 끓이거나 삶거나 하면은 밤 같은 아주 고구마 같은 밤 같은 그런 식감인데,
그걸 듬뿍 넣은 그 삼계탕을 정말 도쿄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꼭 보내주셨어요. 뭐 멸치볶음이나 나물이나 그런 반찬하고 같이 냉장 택배로 꼭 보내주셨고, 뭐 아무리 싸워도 특히 싸운 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도 또 반성을 하고 뭐 오빠한테는 보내기만 해서 딸의 생활도 걱정해 이렇게 하면서 오빠 걱정밖에 안 하나. 엄마 나는 ATM이 아니야. ATM이라는 말을 쓰는 자동 뭐 현금 대출기 대출기 뭐 그거 아니야 막 하면서 내가 가끔 엄마한테 그 걱정 끼치지 말라고 그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감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 뭐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고 걱정 끼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 와서는 그 월급을 잘 받는 줄 아셔서 계속 그 북한에 보내야 되니까 좀 어떻게 안 되냐 계속 전화가 걸려갈 때마다 내가 변두통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좀 막 다툰 시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엄마는 미안해 항상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만 부탁을 해서 미안해 해서 닭백숙 보내주고 나도 엄마 나도 말 너무 했어 미안해 해서 또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내고 뭐 무슨 짓이야 하면서 정말 그걸 몇십 년 해온 것 같은데 그 국물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가 왔을 때도 설마 그렇게 환대할 줄도 몰랐고 커피나 뭐 차쯤은 낼까 현관에서만 인사를 할까 그래도 안에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차하고 있잖아요 커피하고 케이크쯤은 내주나 어머니가 그럼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가오르가 오는 하루 전날에 내가 갔어요 오사카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마늘을 까고 계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손님이 오는데 밥이라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하니까 이거 밥을 어떻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너 그 씨암탉이라는 말을 모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씨암탉이라는 그 단어를 뭐예요 씨암탉이 하니까 이제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사윗감이 올 때 이렇게 대접을 해서 몸 건강히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다니까 내가 정말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 놀랬어요. 오 마이 갓 해서 역시 50살 넘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음에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국적 불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좋은 닭이 들어왔어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일은 어떻게 되지 해서 보니까 또 가오르도 가오르로서 이제 수트 입고 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수트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수트 입으면서 또 더운 날에 오고 있고